안녕하세요. 레차트 감자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폴 고갱입니다. 폴 고갱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회화의 포문을 연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고귀한 야만인, 서구 문명의 이단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기가 고흐 저리가라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고갱의 인생을 고흐에 비교하는 건 고흐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고갱은 35살의 늦은 나이에 5명의 아이와 부인을 내팽개치고 전업 화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을 뒤로한 채 떠난 방랑길에서 그는 4명의 여성에게서 5명의 아이를 더 낳았죠. 충격적인 건 이 4명의 여성 중 2명은 13살, 14살의 미성년자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이런 쓰레... 그런데 이 여성들의 나이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고갱은 허세와 가시욕에 가득 찬 남자였죠. 그래서 일부 기록에는 고갱의 현지처가 실제로는 20살이었지만 허세충인 고갱이 14살이라고 뻥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던 그는 방탕한 생활의 대가로 얻은 성병과 궁핍으로 남태평양의 섬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들이 무릇 그렇듯 고갱이 죽은 뒤 그의 그림은 명작의 반열에 올랐죠. 고갱이 1982년에 완성한 작품 언제 결혼하니는 2015년 카타르 왕가에게 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에 팔렸죠. 이는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갱은 페루로 망명하려 한 아버지 때문에 유년기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보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무역선의 선원으로 세계를 떠돌기도 했죠.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고갱에게는 이국의 문명에 대한 동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동경과 출세욕이 더해지자 그의 결론은 유럽을 뜨는 것이었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과 작품을 모두 처분하고 그는 파나마로 떠납니다. 왜 머나먼 파나마였냐 하면 파나마에는 운하 사업에 뛰어든 그의 매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매형에게 빌붙을 생각으로 몇 달을 배를 타고 파나마에 도착했지만 당시 파나마는 난장판이었고 매형도 파산한 상태였죠. 믿었던 매형의 경제적 도움이 요원해지자 고갱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 마르티니크로 향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에서 지내는 몇 달간 고갱의 화풍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인상파의 영향이 남아있던 붓터치와 빛의 묘사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갱의 그림인 색과 면, 형태 위주로 변화하게 되었죠. 마르티니크에서의 6개월째에 그는 향수병에 걸렸고 더 이상 체류할 비용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간 고갱은 고흐 형제와 친분을 쌓게 되었죠. 형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갱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동생 테오는 고갱의 작품성을 알아본 최초의 딜러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아르레서의 엽기적인 사건으로 파토가 나버렸죠. 아르를 떠난 뒤 브르타뉴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고갱은 그의 작품 세계를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를 본 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처음 접한 동남아시아와 일본, 태평양의 독특한 문화들은 고갱의 유럽 탈출 계획을 다시 한번 불지피게 됩니다. 이번엔 타히티였습니다. 남태평양의 외딴선 타히티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고갱은 타히티야말로 자신의 예술에 필요한 순수한 원시의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 재산을 털어 2달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타히티는 고갱이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이었죠. 이미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며 문명화가 진행되었고 원주민들과의 낭만적인 교류를 꿈꾸던 고갱의 기대와는 달리 원주민들은 이 백인 화가를 그저 뚱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고갱의 타히티 그림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짓고 있는 이 표정으로 말이죠. 타히티에서 2년간 머물렀던 고갱은 자신의 그림을 알리려 다시 파리로 돌아갑니다. 이번에야말로 미술계에 충격을 줄만하다고 자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본 대중들의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고갱의 타히티 시절 그림들은 타히티어로 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유치하다며 비웃기도 했었죠. 실망한 고갱은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고 타히티에서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갈등도 일으키던 그는 타히티보다 더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마르퀴즈 제도의 히바오아 섬으로 거처를 옮겼죠. 하지만 히바오아 섬에서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매독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폴 고갱,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갱의 실질적인 마지막 작품은 아니지만 그 스스로 유작이길 바랬던 작품. 자신이 버린 가족 중 가장 아끼고 보고 싶어 했던 본처 소생의 외동딸 알린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 그는 자살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해 이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품은 스케치와 습작을 생략한 채 오로지 고갱 자신만의 상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에 이르는 3단계를 폴리네시아의 토속신앙과 더불어 그려냈죠. 그림의 제일 오른쪽 갓난아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보고 중앙에 서서 익은 과일을 따는 젊은이는 우리의 현재를 의미합니다.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괴로워하는 늙은 여인은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림의 왼쪽 상단에 있는 석상은 타히티 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여신 희나입니다. 여신 곁에 서 있는 여성이 바로 고갱의 죽은 딸 알린이죠. 아끼던 딸을 토속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고갱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작품을 고갱 스스로도 자신의 최고 역작이라 여겼죠.
고갱은 이 그림을 파리에서 전시할 당시에 황금빛의 휘황찬란한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는 자신의 작품이 르네상스의 거장에 견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사람들의 웃음거리였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고갱은 실제로 르네상스의 거장에 견줄만한 화가로 남았죠. 1903년 고갱은 히바우아에서 사망했고 이후 파리에서는 남태평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고갱이라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4년 파리를 방문한 영국의 한 젊은 작가가 우연히 고갱의 회고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화가에게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1917년 이 영국인 작가는 고갱의 발자취를 쫓아 타히티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바로 이 젊은 영국인 작가가 달과 육펜스의 저자인 서머신 몬입니다. 1921년 발표한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소설의 모티브가 된 고갱은 마침내 유명해졌습니다. 고갱의 사생활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도 비극적인 일들도 많았지만 그의 작품은 현대회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갱을 흔히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갱은 인상주의의 그림자를 떨쳐내려 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인상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 대한 묘사와 외광의 극적인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상파 화가들은 자연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거나 실제 사물을 보며 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여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상이나 신화들을 그림 속으로 끌어들였죠. 전통적인 원근법, 빛의 묘사 등에서 과감히 탈피한 점은 고갱이 작품이 오늘날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동경하던 원시의 세계와 이국적인 문명에 대한 탐구는 훗날 피카소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폴 고갱은 평생을 떠돌아다닌 방랑자이고 보들레르의 시를 쫓아 자유를 찾아다닌 이상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들을 뒤로한 채 어린 원주민 여성들을 탐하던 방탕한 식민지 백인이기도 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들던 타고난 싸움꾼 기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삶은 비난받을 구석도 많지만 고갱의 작품이 현대 회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고갱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차트 감자쌤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